저희가 대선을 앞두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화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71년 당시에 초반부터 미국 방문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어떤 것 때문에 좀 방문을 하셨을까요? 일단 이제 미국의 야당 쪽에서 한번 보자고 해서 초청을 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신생 독립 국가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미국이 후원한 이제 말하자면 자유주의 우방 국가들이 이제 명목상 자유주의 진영에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순조롭게 그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의 과거를 지금 돌이켜 보면 우여곡절 끝에 기적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모범적으로 이른바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을 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시계를 돌려서 50년 전에 미국 입장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였을까.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미국을 막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입장에서만 보면 뭐 이승만이 뭐 꼭 대단하게 훌륭해 보여서 승인을 했겠어요. 또 이뻐서 뭐 대통령이 되게끔 도와줬겠어요. 그만큼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도 묵인을 한 것도 오죽하면 그랬겠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나름 선거를 통해서 야당의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뭐 인기도 있다 그러고 뭐 사실 이런 미국 정도 되는 나라의 대사 정도 되면 네.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정치적 동향을 정말 내국인보다 더 잘 알 정도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건 도청 사건이 있었듯이 그냥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야당 후보가 누가 될 것 같은지 이런 걸 자기들도 이제 쭉 보다 팔로우업 하다 보니까 김대중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근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상이 뭐 좀 어떤지 좀 불순하다. 왜냐하면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프로파간다를 워낙 많이 해놨으니까 네. 붉은 칠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확인해보고 싶잖아요. 플랜 B 만약에 행여라도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믿고 지지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정말 뭔가 사상에 문제가 많으면 박정희 정권을 어떻게든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계속 정권을 이제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쪽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요 시점에서 바로 내일이 이제 대만 이제 총통 선거인데 네. 여기도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 대만 내부의 총통 선거가 아니라 사실 미중 대결 같은 양상, 대리전 양상이 지금 펼쳐져 있어서 국민들도 정말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정부가 사실상 쌍방향으로 개방되어 있으니까 더 실시간으로 정신이 없는데 네. 50년 전에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야당 후보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김대중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의 진면목을 미국 정치권에 분명히 알리고 싶고 그리고 동시에 본인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미국의 주요한 정치 지도자들과 교분을 쌓아두는 건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이희호 여사가 영어를 잘하는 분 아니겠어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미국 유학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갔을 때 어쨌든 굉장히 플러스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을 아는 사람, 또 네. 기독교죠. 예. 근데 김대중 대통령 본인도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이건 이제 약간 예. 그 뭐라 그러죠? 성장캐에 해당하는 예. 걸 것 같아요. 일찍부터 잘하셨던 거는 아니었어도 계속해서 잘하시는 경우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요 시기에 미국에서 활동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예. 그 죽은 이제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나 뭐 사촌이나 뭐 이런 케네디 가와도 예. 만났지만 풀브라이트라고 해서 미국 상원의 이제 외교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은 사실 뭐 개인차가 좀 있긴 하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도 잘 받고 그리고 외국 경험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을 만나도 이렇게 주눅 안 들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요즘은 이제 한류가 열풍인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특히 서양인들이 한국을 좋아해요. 한국 사람에 대해서 호감도 있고. 네. 근데 과거 5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또는 1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윤치호 일기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친일로 돌아서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서양인들이 아시아인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경멸적이었으면 아시아인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개와 중국인은 출입 금지 이런 편말을 대놓고서 붙여놓을 정도로 동양인들을 깔보고 그냥 동물 취급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비해서 나아졌을 수는 있지만 네. 70년대 여전히 미국의 상원 의원이에요. 그리고 외교위원회의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주 후진국 이제 네.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남한에서 여당도 아니고 야당의 후보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뭐 어떤 리스펙트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네가 당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출마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약간 깐족이듯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비꼬면서 아니 본인들이 봐도 군사독재 얕봤군요. 국가에서 예.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서 민주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남한에서 민주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군부독재인데 네. 자기들이 뭐 승인을 해줬지만 이게 쉽게 뭐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후진국에서의 정치 상황이 어떻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가상하긴 하지만 뭐 너 정말 당선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출마한 거니 이렇게 묻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상대의 문화적, 지적, 정치적 전통에 기대서 반론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200년 전에 영국에서 독립할 때 독립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총들었냐? 그런 거를 다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단순히 웅변학원 학원장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사적인 이 깊이가 굉장히 이제 깊으신데 상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오히려 이제 논리의 공격의 이 지점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풀브라이트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들도 분명히 과거 200년 전에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했고 그때 어떻게 보면 무모한 또는 용감한 과감한 그러나 자유 하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또는 그게 이제 실제 역사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공식 사관입니다. 미국인들의 정치적 신학이죠, 일종의. 그렇게 믿어야만 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되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걸 본인이 우린 이길 승산이 있어서 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독립 전쟁의 역사를 약간 비하하는 게 되는 거고 반대로 독립의 자기들이 학교에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그 역사를 긍정하려면 자기들도 전혀 성공 가능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불굴의 의지로 자유만을 위해서 네. 투쟁한 거라고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사적인 테크닉입니다. 승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한국에서도 그렇게 자유를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동시에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논리적인 능력. 저는 네, 목이 메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이제 김대중이 놀랍게도 답변을 그렇게 했을 때 상대 측도 뭔가 반응이 좀 바뀌었을까요? 얼마나 멋쩍었겠어요. 네. 얼마나 근데 멋쩍어서 성질을 내는 사람은 컴플렉스 덩어리고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들은 이 친구 봐 대단한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후자였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동료 상원 의원들한테 인사시켜주고. 참. 김대중 대통령 그러시죠. 어디 가서 15분 연설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런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효창운동장 1969년 7월 19일 연설 삼성계는 국회 변제에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연설 15분입니다. 15분 연설 시간을 위해서 호텔에서 하룻밤을 원고 작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흔히 김대중 대통령 하면은 시대의 웅변가, 달변가 이런 말로 전부 다 동의하죠. 그래서 뭐 원고 없이 말하자면은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 5시간 19분을 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연설 또 어느 중요한 상대와의 면담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사전 준비를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공 교수님 말씀 속에서 폴브라이트라든지 이런 미국 조야의 예. 각 지도자들이 김대중과 하나의 혼연일체적인 그러한 그 정서를 갖게 되는 것이 그러한 그 김대중 대통령의 네. 준비된 그러한 역량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상황에만 딱 직면해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 정세를 좀 보는 시각이 좀 남달랐던 것 같고요. 저희도 왜냐하면 말이 통해야 네. 좀 마음이 가고 마음이 열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그런 언변이 또 미국에는 또 통했던 것 같고 그 이어서 저희가 또 이제 말해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굉장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장충당 공원에서 4월에 유세를 했는데 100만 명이 몰렸어요. 뭐 100만 명도 셀 수가 없고요. 예. 예. 더 많은 인간 네, 뭐 있겠지만, 일제 네. 진입을 못했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그냥 사람 많이 모였다. 그럼 그때 100만 명.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카운트를 한다는 게 할 수가 가능한 없죠. 문제인지 이제 평수로 따지죠. 이렇게 한 평에 네. 서 있을 경우 8, 9명.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밀착돼 있을 때 그럼 한 10명. 이렇게 해서 단위 면적을 해가지고 한 평당 사람이 7, 8명. 이렇게 해서 이제 수치를 계량하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 서울 시민의 인구가 600만에 좀 못 미칠 때입니다. 근데 100만여 명이 몰렸다는 것은 그것은 요즘처럼 교통편이 발달해가지고 뭐 우리 광주라든지 목포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죠. 뭐 관광버스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는 고속도로도 없었고 또 열차는 12시간 뭐 이렇게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안행 열차. 한참 전부터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네. 서울 인근, 서울 시민들이 왔다고 봐야죠. 그때는 뭐 경기도도 지금처럼 좋은 광역 교통망 체계가 이렇게 돼 있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그 600만이 못 되는 서울 시민이 100만 명 넘게 그렇게 운집했다는 거. 이거 네. 이제 박정희가 김대중 공포를 갖게 되는 네. 결정적인 거죠. 거기에다가 또 말씀을 이제 예측을 하시면서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총통시대가 온다. 이제 경고를 하셨는데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그게 공격의 하나로 큰 공격의 하나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말에는 굉장히 그 임팩트 있는 그 뭔가 그 선지적 어떤 예언적인 말을 이런 예언이 하시잖아요. 많이 있어요. 1969년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7월 19일 효차운동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박정희 씨요. 당신이 기어이 삼성개헌을 강행한다면 내가 몇 월 며칠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당신은 틀림없이 제2의 이승만이 될 것이요. 공화당은 틀림없이 제2의 자유당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또 감옥에서 80년 내라놓고 조사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1980년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때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더라도 나를 이렇게 애껴주는 동지 여러분께서는 절대 정치복을 하지 마시라. 네. 이런 말씀을 하죠. 80년대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1987년 체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의 민주적인 형식적 민주주의가 그때 이제 시작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의 언어에는 그러한 그 예지력, 그러한 묘한 그 섬뜩한 그런 그 점쟁이 같은 그런 예감을 많이 하셨어요. 점쟁이 같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점쟁이라고 하시니까 좀 잠깐 당황스러운데 네. 아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또 이제 증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하시면서 이제 이 그 삼선 개헌하면 이제 총통제로 간다. 네. 나에게는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총통제 연구를 뭐 시켰다. 그리고 또 총통제를 뭐 추진하려고 무슨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보에 근거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하나는 이 역사, 그러니까 정치사의 필연적 법칙에 대한 확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말이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처럼 당신이 그렇게 자꾸 절대 권력을 추구하면 결국 망하게 돼 있다는 얘기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뻔한 그 길을 자기 눈엔 보이는데 그걸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국민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을 또 본인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리라는 것 또한 알고 있고, 그러나 민주화가 됐다고 해서
정치 보복을 했다가는 계속 보복이 반복되는 역사가 될 거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도 그냥 이렇게 주술에 기대는 어떤 예언자 아니 그러니까 점쟁이 이런 거보다는 네. 아, 웃자 헛말이고. 그러니까 정치사에 숨어 있는 필연적 법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다. 네. 그래서도 본인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그 길에 서려고 했던 거지 일시적으로 득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방금 공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실에 근거한 총통제 부분이 당시 서울대 법대 학장이었던 유기춘 교수, 유기춘의 전남대 총장이었고 그 교수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요. 네,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 네. 총통제 이야기를 했죠. 박정희는 총통제를 꾸미고 있다. 그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또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런 국민한테 그러한 말씀을 명확히 전달했죠. 그 당시에 또 박정희도 똑같이 거기서 유세로 말을 하는데 이젠 진짜 마지막이다 뭐 이러면서 좀 표를 구걸하긴 했었죠. 그 마지막이었죠. 마지막 표를 구걸한 것은 마지막이었죠. 네. 그러고 보면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도 정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근데 마지막이었을까요? 마지막 선거였죠. 네. 박정희 생전까지. 아니, 본인 이제 생각으로는 내심 그냥 일단은 여기서 대고 봐야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근데 네. 정치인들 지금도 이제 선거 국면이어서 정치인들이 많은 말을 쏟아놓는데 본인들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모호한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제 국회의원 그만하겠다고 할 때 정계 은퇴를 한다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 안 하고 뭐 선출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럼 이제 나는 임명직을 하겠다 뭐 이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지들을 끊임없이 남기듯이 네. 박정희 대통령도 그때 출마하면서 이제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또 펴달라고 할 일은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선거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계속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여전히 국민들은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치인들은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건 나름 정치가 그렇기 때문에 막장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냥 국민들이 결국 도덕적 잣대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정치가 뭐 도덕적이야 정치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이 위선조차 안 하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딱 국민의 수준만큼의 지도자를 가진다. 그래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은 그런 분이 아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양심이 있고 양심에 따라 옳은 길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신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애초에 이 국민을 그 대중을 지적인 존재로 봤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쉽게 말을 내뱉는 정치인에 대해서 반감은 있잖아요. 뭐 여지를 주고 말하는 거에서도 좀 불신이 있기도 하고. 근데 위선조차 떨지 않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좀 섬뜩하네요, 교수님.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에는 위선적인 것은 전혀 없죠. 오히려 악적인 것은 좀 있습니다. 조금 거칠게 일부러 좀 과하게 표현하신 대목은 있는데 위선은 없어요. 그냥 진실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셨고 그리고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 연설을 준비를 하셨죠. 말씀하세요. 71년 그래서 대선 이제 한 달 앞두고 3월이었죠. 이제 간첩단 사건 계속해서 잇따라 터지고요. 그 당시에 공화당이 수백억 원 선거 자금을 썼다고 했는데 당시에 그 수백억 원까지는 아니고요. 그 당시 정부 예산이 한 600억 내 정도였어요. 근데 거기서
한 10% 정도를 선거 자금 이상으로 썼다. 10% 이상을. 그 당시 16시간 노동자 추정을 일당이 했죠. 예. 당시 차 한 잔 값이 5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비교를 했을 때 수십억 원 정도만 생각해도 아니, 수십억, 예, 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100억 원 정도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퍼부은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관권 선거를 하는 방식이 이렇게 예. 포지티브하게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서 돈으로 뭘 사서 뿌린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이제 진짜로 예산을 직접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아무튼 직간접적으로 관권 선거를 하는 거라면 오늘날은 조금 방식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그렇게 하면 욕을 먹기도 하거니와 특히 이제 보수 정당의 경우에 지금 이제 하필 이제 선거하고 오버랩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 보수 정당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작은 정부 또는 감세 이제 이런 걸 표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진보 정부들이 이렇게 그 예산을 써서 뭔가를 하는 거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이제 비난을 하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안 거두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거둬야 할 세금을 안 거두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면세를 해준다거나 깎아준다거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돈을 쓰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노골적으로 이제 현금을 뿌리지는 않았고 노골적으로 뭔가 물건을 제공하지는 않았어도 예를 들면 어떤 세금을 깎아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나에게 오는 경제적 이득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아니면 그 효과가 조금 있다가 나타난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대놓고서 개입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여전히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 아니면 언제부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야당 후보자가 붙는 대선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미국 대선에서나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연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현직 바이든 대통령이냐, 예. 그다음에 또 전직 도전자 이제 트럼프냐 뭐 전직, 이런 예.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서 대통령 선거를 해요. 근데 이 당시가 그런 거죠. 박정희 대통령 벌써 현직 프리미엄이잖아요. 그렇죠. 삼선 도전이니까. 그런데도 김대중 후보가 예. 박정희 후보를 여러 면에서 압도했죠. 현실적으로. 근데 방금 이제 우리 공정 교수님께서 돈 선거를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최초의 돈이 살포된 게 바로 이거 목포입니다. 그 1967년 68 부정선거 그 전에는 막걸리 사주는 막걸리 선거, 고무신 나눠주는 고무신 선거, 예. 이런 정도의 선거였어요. 굉장히 나이브했죠. 근데 구체적으로 현금을 살포하기 시작한 것이 1967년 68 선거 때인 이곳 목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선심 공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967년 김대중과 김병삼 후보의 목포 선거 한국의 선거 역사를 바꿔낸 거예요. 그전에는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그냥 향응을 좀 베풀어주는 선거 정도의 소박한 그 부정불법 선거였는데 1967년 6월 목포 총선거에서부터 현금이 살포됐습니다. 돈 봉투가 살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으로 인해서 한국의 선거의 어떤 하나의 새로운 어떤 변형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박정희 같은 경우도 목포에 와서 당시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 부총리 이 사람을 불러들이고 국무위원 회의를 한 것은 그때 처음으로 선심적 공약을 터뜨린 거거든요. 그 전에는 선거에 더구나 국회의원 선거에 선심 공약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책임지고요. 그 다음에 이 돈 선거는 김종필 씨가 DJP 연합으로 이렇게 가담하게 된 또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1992년 김영삼 선거운동을 김종필이 선거대책 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때 김종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 곳간이 거덜났다. 약 1조 이상으로 추정되는 선거비용이 써진 겁니다. 그리고 1997년 이해창 선거운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정치자금법이 야당 쪽으로는 정치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야당 국회의원이든 이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데 정말 편해졌죠. 공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받죠. 예.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정치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김대중과 한국의 선거 역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과 그러한 새로운 역사적인 계기들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박정희는 그야말로 1971년 4.27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를 어마어마한 어떤 그 빌런 악마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선 선거 직전에 또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도 살아계신 제일국표 유학생 서승 선생, 옥중에서 19년을 살다 나오셨죠. 그것은 뭐였냐? 보안사에서 그 당시 예. 그 제일 유학생들 그들을 간첩으로 조작하면서 김대중과의 연결고리를 찾은 겁니다. 그걸 자백해라. 예. 그러니까 서승 선생께서 난로통에 저기를 몸에 부어가지고 자살을 시도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화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공안머리, 빨갱이의 색칠, 맞아요. 이런 것이 박정희가 도저히 국민들의 그러한 열화 같은 지지, 그 가는 곳마다 전국 유세장이 대구 경북에 30만이 모여요. 대구 경북이 대단히 훌륭한 지역입니다. 지금의 1980년 전두환 일당의 신군부가 등장한 이후 대구 경북이 한국의 뭐 보수 성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만은 1969년 삼성기업 반대가 일어난 최초의 대학이 경북대학교예요. 그래서 내가 허 아나운서 굉장히 좋은 명문학교 나왔다고 말씀을 그때 드린 거예요. 아유. 경북대학교에서 최초의 삼성기업 반대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대구 경북이 중요한 어떤 민주주의의 큰 보루였고 거점 도시였는데 이 박정희 1971년 4.27 선거 유세 과정에서 김대중 후보가 대구에서 수성천변에서 유세를 하는데 30만이 넘게 모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대구 인구가 그 당시 서울의 절반의 절반이나 될까 말까 하는데 그때 30만이 모인 거예요. 부산 50만이 모였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김대중 열풍, 김대중 신드롬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하니까 이제 지역 감정이라는 필살기를 두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중에 필살기의 최초 사행자가 당시 대구의 이호상 국회의장이에요. 이어서 낙선한. 그래가지고 5월 25일 총선거에서 자기는 박정희 씨 지역 감정의 필살기를 썼다가 본인은 정작 떨어져 낙선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의 그 당시의 그 열풍, 신드롬은 어느 곳곳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떠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을 갈수록 악마화해가는 거예요. 빨갱이로, 지역 감정으로. 그래서 용공부자를 몰고 결론은 지역 김대중은 감정 악마다. 부추기고. 그렇습니다.